자, 이번 시간은 원예 활동이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에 대해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는 1분 요약입니다. 흔히 흙을 만지고 식물을 가꾸는 걸 단순한 여가 활동으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심신 건강 처방전이거든요. 첫째, 원예는 정말 훌륭한 전신 신체 활동입니다. 땅을 파고 심고 물을 주며 수확하는 이 모든 움직임이 우리의 체력과 유연성 그리고 지구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줍니다. 특히 잡초를 뽑거나 퇴비를 섞는 소소한 작업만으로도 생각보다 정말 많은 칼로리가 소모되거든요. 관절에 무리도 전혀 안 가서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부담 없는 천연 헬스장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죠. 둘째, 정신적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에도 아주 탁월합니다. 단순히 흙을 파고 물을 주는 반복 행동이 어떻게 복잡한 머릿속을 싹 비워줄까요? 바로 이 과정이 명상과 아주 비슷한 마음챙김 상태를 유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일상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말끔하게 씻겨 내려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지 능력 개선과 깊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정원이라도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우울한 기분은 줄고 인지 능력은 확 올라가거든요. 게다가 내가 돌본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걸 지켜보는 것, 이거 정말 엄청난 성취감을 주잖아요. 이런 기분 좋은 경험이 곧 자아 존중감과 전반적인 행복감으로 쑥쑥 이어집니다. 결국 정원을 가꾸는 일은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걸 넘어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장 아름답고 튼튼하게 단련하는 완벽한 과정인 거죠. 여러분, 어릴 때 과학 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배운 과학은 뭔가 완벽하게 완성된 진리들의 모음 같지 않았나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거나 DNA는 생명체의 설계도다. 이런 식의 되게 명확한 사실들 말이죠. 맞아요. 저도 어릴 땐 딱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쵸? 마치 세상의 모든 100% 확실한 정답들만 쫙 모아둔 백과사전 같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파헤칠 5강 2번 자료를 보면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네, 기대되네요. 오늘 임무는 바로 우리가 막연히 믿고 있던 이 과학의 진짜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원래 과학은 확실한 정답만을 얌전히 모아둔 바구니 같은 게 아니었나요? 사실 모든 것을 안다 혹은 모른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눌 수 있다면 참 편하겠죠? 하지만 이번 자료에서 제시하는 과학의 실제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면요. 그 깔끔한 확실성의 모음이라는 환상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오, 환상이 깨진다고요? 네, 과학은 해변에서 막 예쁜 지식의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모으는 그런 단순한 수집 작업이 아니거든요. 지식의 조각을 모으는 게 아니라고요? 주기율표에 막 새로운 원소를 하나씩 발견해서 채워 넣거나 태양계 행성들 특징 정리하는 건 명백히 사실을 수집하는 과정 아닌가요? 과학은 결국 그런 확실한 지식들을 축적하는 거잖아요. 겉보기엔 진짜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맥락에서 짚어봐야 할 핵심은 여러분이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그 사실들이 실은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냥 해변에서 줍듯이 쉽게 얻은 게 아니라는 거군요. 예죠. 수많은 관찰과 실험을 거치고 연속적인 논리적 추론을 통해 오류를 걸러낸 산물인 거죠. 즉, 과학은 빈 바구니의 지식을 그냥 주워 담는 게 아니고요. 네네. 우리가 이미 관찰한 것들 사이에서 불확실함을 줄여가는 과정이라는 게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막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과학은 바구니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커다란 돌덩이를 깎아내는 약간 조각 과정과도 같다는 거군요. 오, 그 조각 비유 정말 좋네요. 그렇게 접근하면 이해가 훨씬 빠르겠어요. 처음엔 막 불확실성이라는 크고 투박한 돌덩어리지만 관찰과 실험이라는 정을 이용해서 진실이 아닌 부분들을 계속해서 깎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형태를 조금씩 드러내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과학을 진행 중인 과정으로 딱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조각상들은 저마다 완성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성도가 다르다는 건 불확실성에도 어떤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뜻이군요. 정확해요. 어떤 조각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어서 불확실성이 아주 적은 반면에 어떤 조각은 이제 막 윤곽만 잡혀서 여전히 한참을 깎아내야 하는 상태인 거죠. 그럼 거의 완성된 조각상의 예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친숙한 예로 오늘날 우리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 어떤 물리 법칙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꽤 확신하고 있죠. 아, 중력의 법칙 같은 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조각이 거의 다 완성된 겁니다. 확실히 사과 떨어지는 건 뭐 우리가 매일 체감하는 거니까요. 그럼 덜 완성된 거, 그러니까 한참 깎아야 하는 조각은요? 아직 형태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은 덩어리도 있는데요. 바로 난류 유동에 대한 이해가 아주 완벽한 예시입니다. 난류 유동이요? 비행기 탈 때 막 기체를 덜컹거리게 만드는 그 난기류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비행기가 겪는 난기류나 배가 지나간 뒤에 강물이 엄청 복잡하게 소용돌이치는 현상 등이 모두 난류 유동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불확실한 덩어리로 남아있는 거죠? 이게 왜 아직도 미완성이냐면 변수들이 너무 무작위로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아,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요. 네, 입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한 세기가 넘는 엄청난 노력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걸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모델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습니다. 세상에 100년 넘게 깎아내고 있는데도 아직 다 못 깎은 거네요. 맞아요. 100년 넘게 깎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을 다 없애지 못한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인 거죠.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과학자들이 100년이 넘도록 난류 유동의 완벽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과학이 실패한 걸까요? 전혀 아니죠. 자료의 맥락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네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남아있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과학의 실패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여가는 역동적인 과학의 과정, 그 자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과학은 멈춰있는 어떤 완성품의 전시장이 아니에요.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그것을 깎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추론하고 실험하는 역동적인 행동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5강 공입원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과학이 완벽한 정답지가 아니라 거대한 불확실성의 돌덩어리를 깎아내는 치열한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이죠. 자, 그럼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과학의 본질이 불확실성을 깎아내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는 난류 유동 같은 복잡한 현생을 완벽히 이해해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0이 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깎고 또 깎아내도 끝없이 새로운 불확실성이 그 속에 숨어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핵심 브리핑은 직관과 첫인상이 가진 놀라운 정확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의 코넬 대학 연구와 말콤 글래드웰의 저서를 바탕으로 왜 우리가 머리를 쥐어짜며 내린 결론보다 찰나의 촉을 더 믿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첫째, 목격자 증언에서 나타나는 역설이에요. 더닝의 실험을 보면요, 목격자가 범인의 얼굴 특징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따져보는 행동이 오히려 부정확한 기억의 증거일 수 있다고 해요. 얼굴이라는 퍼즐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억지로 맞추려다가 오히려 진짜 기억의 원본을 훼손해버리는 거죠. 둘째, 설명할 수 없는 직관의 승리입니다. 그럼 반대로 정답을 맞힌 사람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냥 확 떠올랐어요 하면서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할 때 훨씬 더 정확하게 범인을 지목했습니다. 우리 무의식이 찰나의 순간에 이미 정답을 스캔했는데도 굳이 그럴싸한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짜맞추려다 오답의 함정에 빠진다는 뜻이죠. 최초의 즉각적인 반응이야말로 우리 마음이 보내는 가장 진실한 해석인 셈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최초 추측의 우수성은 우리 일상 전반에 널리 적용됩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저서 블링크에서 복잡한 결정 앞에서는 논리적인 정당화보다 무의식적인 첫 추측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강조해요. 다음번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땐 완벽한 논리를 짜내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 첫 번째 외침을 먼저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때로는 복잡하게 짜맞춘 논리보다 우리 뇌가 찰나의 순간에 보내는 무의식적인 첫인상을 믿는 것이 세상을 읽는 가장 정확한 렌즈일 수 있습니다. 자,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의 진짜 존재 이유를 아주 빠르고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정 기복 때문에 스스로 자책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이 감정이란 건 단순한 기분 변화나 변덕이 아니라요.
인류가 그 혹독한 고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몸에 미리 설치해둔 진짜 정교한 생존 프로그램이거든요. 첫째로, 각 감정은 저마다 고유한 방어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욱하고 화를 내거나 긍정적으로 웃을 때 이게 다 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두려움은 위험에서 재빨리 도망치게 하고요. 분노는 적을 팍 겁줘서 쫓아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은 타인과 단단한 유대감을 맺고 내 편을 만들게 해주는 훌륭한 생존용 무기이자 방패인 셈이죠. 둘째로, 감정은 일종의 마스터 스위치처럼 우리의 주의나 지각, 움직임을 순식간에 통제합니다. 마치 컴퓨터 백신이 위험을 감지하면 시스템 전체를 쫙 장악하잖아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위협의 순간에 우리의 시야를 딱 좁혀서 당장 싸울지 도망칠지 결정하게 만들고 또 아주 강렬한 기억을 남겨서 훗날 똑같은 위기를 피하게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가진 이 감정들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험난한 시련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게 해준 1등 공신입니다. 그렇기에 절대 도태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진화해 올 수 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감정은 인류의 생존과 진화를 이끌어낸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생존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정에 휘둘린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나를 살리기 위해 치열하게 작동한 내 안의 생존 프로그램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핵심 요약 브리핑은 타인을 돕고 행복을 주는 가장 단순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면 을의 거창한 희생을 떠올리시겠지만 오늘 살펴볼 자료를 보면 그저 사소한 관심과 다가감만으로도 타인의 삶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첫째, 거창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부터 버리세요. 세상을 바꾸는데 과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외로워 보이는 사람을 알아차리고 다가가서 옆에 앉아주는 것, 즉 내가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 단순한 행동 하나면 정말 충분하거든요. 둘째, 이런 다가감의 힘은 직장 점심시간에서 아주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만약 혼자 밥 먹는 동료에게 다가가 슬쩍 함께 앉아준다면 어떨까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얼마 안 가 그 동료는 훨씬 사교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긍정적인 변화를 바로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건 결국 인사 한마디의 마법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엔 스스로 잊혀지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건네는 가벼운 인사는 마치 아주 어두운 방에 스위치를 탁 켜는 것과 같아요. 세상과 단절됐다고 느끼는 사람의 마음에 환하게 불을 밝혀서 스스로를 훨씬 가치 있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니까요. 결국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여러분의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지금 당장 건넬 수 있는 다정한 인사와 따뜻한 눈맞춤입니다. 방대한 자료의 핵심만 쏙쏙 뽑아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시간.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누구나 가진 리더십의 잠재력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나 마틴 루서 킹 주니어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발자취를 분석한 이번 자료를 보면 리더십이라는 게 결코 특별한 소수만의 타고난 특권이 아니라는 걸 아주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자, 첫째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 흔히 가지는 오해부터 한번 깨볼까요? 보통 우리는 앞서 말한 엄청난 위인들만 떠올리면서 은연중에 리더십을 진짜 범접할 수 없는 초능력 같은 거라고 넘겨짚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정말 놀랍게도 이 거인들의 실제 출발점은 우리와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이들도 처음엔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고 근로자였고 그저 평범한 시민이었거든요. 그들의 위대한 여정도 단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크게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진짜 작은 고민에서 시작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평범한 고민을 비범한 결과로 싹 틔운 비결은 바로 끊임없는 소통과 경험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사람들은 절대 혼자서 세상을 바꾼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사람들과 기꺼이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구하면서 다 함께 목표를 이룰 가장 좋은 방법을 계속 조율해 나갔죠. 그러니까 결국 리더십이란 나이나 직함에 상관없이 학교나 직장 같은 우리 삶의 터전에서 주변과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위대한 리더십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특별한 운명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일상을 개선하려는 작은 실천과 타인과의 소통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잠재력입니다. 오늘은 독자를 단숨에 사로잡는 소설 집필을 위한 자료조사의 핵심을 짧고 굵게 요약해 드릴게요. 범죄 소설처럼 고도의 디테일이 필요한 장르에서 조사는 필수지만요. 사실 이 힘들게 모은 방대한 정보를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이야기의 성패를 완전히 좌우하거든요. 자, 그럼 첫째, 정보 수집 자체는 생각보다 진짜 어렵지 않아요. 범죄물 작가를 위해서 경찰서 탐방을 연결해주는 웹사이트도 있고요. 그냥 정중하게 편지 한 통만 써도 웬만한 장소의 취재 허가는 꽤 쉽게 얻어낼 수 있죠. 원하는 정보를 모으는 건 약간 요리 재료를 구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냉장고에 재료가 꽉꽉 차 있다고 무조건 기가 막힌 요리가 뚝딱 나오나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둘째로 기억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애써 수집한 모든 정보를 책에 전부라 우겨 넣으려고 하면 오히려 진짜 독이 돼요. 작가 입장에서는 막 밤새워 고생해서 알아낸 기차 시간표나 엄청 복잡한 건물 청사진 같은 걸 전부 자랑하고 싶어질 텐데요. 하지만 과연 독자들이 소설책을 딱 펼쳤을 때 지루한 백과사전을 읽고 싶어 할까요? 불필요하게 넘쳐나는 정보는 독자를 지치게 할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세부사항은 결국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겁니다. 소설의 핵심은 절대 기계적인 정보의 나열이 아니거든요. 수집한 팩트들은 그냥 단순한 배경으로 싹 깔아두시고요. 그 위에서 살아 숨쉬는 인물을 구축하고 팽팽한 긴장감과 갈등을 엮어냈는데 작가의 에너지를 온전히 쏟으셔야 합니다. 결국 훌륭한 소설을 만드는 건 완벽하게 정리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생생한 인간의 갈등을 정말 매력적으로 그려낸 이야기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핵심 자료만 빠르게 짚어드릴 주제는 바로 올바른 협상법입니다. 우리가 매일 알게 모르게 수많은 협상을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오늘 살펴볼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정답이라고 믿었던 기존의 협상 방식을 왜 당장 버려야 하는지 아주 명확해지실 겁니다. 첫째, 그 구식 협상법의 뻔한 한계입니다. 한쪽만 유리해지는 적대적인 방식 다들 아시죠? 평생 다시는 안 볼 사람과의 일회성 거래라면 내 이익만 쏙 챙겨도 그만이겠지만 솔직히 우리 삶에 그런 일회성 만남이 과연 몇 번이나 될까요? 그래서 둘째,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과 계속 반복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매일 보는 배우자, 아이들, 직장 동료, 단골 고객까지 이렇게 같은 사람들을 계속 상대하다 보니까 예전 같은 일회성 거래는 진짜 갈수록 드물어지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윈윈 협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고객한테 나 혼자만 완전히 이겨먹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장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관계가 엉망이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손해잖아요. 요즘처럼 촘촘하게 얽힌 세상에서는 양쪽 다 만족하는 결과만이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답인 셈이죠. 한 줄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맺는 대부분의 관계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진짜 성공적인 협상은 나만 이기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합의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만 쫓다가 상대를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구식 협상법, 이제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자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마트에서 그 직접 바코드 찍고 물건 담고 오셨나요? 축하드립니다. 방금 여러분은 그 마트의 무급 직원으로 일하고 오신 거거든요. 아, 진짜 요즘 그런 경우 너무 많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했던 어떤 거짓된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컴퓨터화된 사회가 이렇게 발달했는데 왜 도대체 우리의 쉴 틈은 오히려 사라졌는지 그 진짜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미션인데요. 그 당초 기계가 반복적이고 좀 고된 노동을 다 대신해주면 우리 인간들은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고 엄청난 여가 시간을 누릴 거라는 그런 아주 달콤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유가 생길 줄 알았죠. 네, 근데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막상 무인 계산대나 셀프 체크인 같은 거 쓸 때 보면 굳이 줄 안 서도 되니까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편하고 빠른 거 아닌가요? 이게 무조건 거짓된 약속이었다고 하기엔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도 좀... 그렇게 느껴지도록 설계된 게 바로 이 시스템이 가진 함정입니다. 그 기술 자체가 우리에서 여가를 뺏은 게 아니고요.
크고 작은 회사들이 기술을 활용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아주 교묘하게 소비자들의 등에 떠넘겼기 때문이죠. 아, 소비자들의 등에 떠넘겼다. 뭔가 확 와닿는데요? 네, 과거에는 기업이 이른바 부가가치 서비스의 일환으로 우리를 위해 알아서 처리해주던 일들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완수하도록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예전에 비행기 탈 때 생각해보면 그 여행사나 항공사 직원이 다 알아서 예약해주고 발권해주는 서비스가 완전 당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항공여행을 하려면 소비자인 우리가 직접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약을 진행하고 또 공항 키오스크에서 셀프 체크인까지 맞춰야 하죠. 아, 식료품점도 완전 똑같은 상황이네요. 예전에는 계산원분이 물건 다 스캔해주고 막 봉지에 담아주기까지 했는데. 그렇죠. 다 해줬죠, 예전엔. 네. 근데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이제 우리가 직접 바코드를 스캔하고 산 물건을 포장까지 해야 하잖아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정말 회사의 일을 대신해주는 그 무급 직원이 되어버린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기업의 인건비 절감으로 인해 발생한 노동의 빈자리를 소비자의 시간과 노력으로 채우고 있는 메커니즘인 거죠. 진짜 뼈 때리는 분석이네요. 내 시간을 빼앗기고 있었더니. 결론적으로 그 기계가 우리를 해방시켜줄 것이라던 컴퓨터화된 사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요. 기업의 노동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오히려 우리 대부분이 예전보다 더 적은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버튼 하나면 다 끝난다던 기술의 약속은 보기 좋게 빗나간 거군요. 여러분, 다음에 마트에서 직접 물건을 스캔하거나 공항에서 셀프 체크인 버튼을 누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기술 발전의 여유를 누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시스템이 떠넘긴 일을 내 귀중한 시간을 써가며 대신해주고 있는 걸까요? 복잡한 내용의 핵심만 아주 빠르게 짚어드리는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모든 이야기에 숨겨진 심장 장치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는 관객을 순식간에 몰입시키고 끝까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스토리텔링의 단 하나의 비밀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로 이야기 출발점에서 주인공이 예상치 못하게 과민 반응을 보일 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누군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면 무의식적으로 딱 멈춰서 쳐다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의 엉뚱한 행동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이 사람 대체 누구지? 라며 바짝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호기심은 몰입을 끝까지 유지시키는 아주 강력한 잠금 장치가 됩니다. 주인공이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때마다 이 질문은 끊임없이 다시 등장하면서 우리를 이야기 속에 꽉 묶어두거든요. 여러분, 엄청 재밌게 보던 드라마인데 갑자기 지루해져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게 되는 순간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게 바로 주인공에 대한 이 핵심 질문이 사라지고 겉도는 사건만 남아서 우리가 이야기에서 완전히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자체가 말 그대로 드라마의 본질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흔한 스토리텔링 도구가 아니라요. 이야기 전체에 전기를 쫙 공급하고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드는 진짜 불꽃인 셈이죠. 결국 모든 위대한 드라마는 단순히 화려한 사건들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인가 늘 치열하게 묻고 답하는 심장 박동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쇠퇴하는 도시를 살리기 위한 재생정책의 핵심을 빠르게 짚어드리는 요약 브리핑입니다. 무너져가는 도시를 살리려 할 때 다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매달리곤 하는데 오늘 살펴볼 이 자료는 왜 그런 공간 중심의 투자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첫째,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주는 거대한 착각입니다. 공무원들은 경기장이나 컨벤션 센터 같은 화려한 건물을 지으면 도시의 과거 영광을 되찾을 거라고들 굳게 믿잖아요. 하지만 이건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바뀔 뿐이지 기저에 있는 진짜 쇠퇴 흐름은 절대 막지 못합니다. 둘째, 경제적 수요와 공급의 모순이에요. 사실 쇠퇴하는 도시의 가장 큰 특질은요, 그들의 경제력에 비해서 주택이나 인프라를 이미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턱없이 부족해서 텅 빈 인프라가 넘쳐나는데 거기에 시민들 피 같은 세금으로 새 건물을 또 짓는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투자일까요? 마지막으로 장소가 아닌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공정책은 가난한 지역 자체를 구제하려는 게 아니라 러스트벨트처럼 쇠퇴한 곳에 덩그러니 남겨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온전히 집중해야 하죠.
무의미한 건물 중심의 도시 재생이 주는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도시를 이루는 진짜 본질은 언제나 차가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쁜 여러분을 위해 올림포스 5강 12번 지문의 핵심인 자연의 균형이라는 잘못된 통념에 대한 핵심 요약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건전한 생각 때문에 자연을 절대 변하지 않는 완벽하고 정적인 상태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실체를 파헤쳐볼게요. 첫째, 우리는 자연이 멈춰 있을 거라는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자연의 균형이라는 말 참 낭만적이잖아요. 자연이 스스로 완벽한 질서를 유지한다는 건데 여러분, 자연이 무슨 박물관에 전시된 조각상 같은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런 생각은 자연이 늘 정적인 상태일 거라는 아주 잘못된 인식을 줍니다. 둘째, 겉보기와 다르게 실제 생태계는 엄청나게 역동적입니다. 솔직히 우리 인간의 수명이 워낙 짧다 보니까 자연을 볼 때 마치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딱 좋거든요. 겉으론 잔잔해 보여도 사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와 생명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새로운 종이 생겼다 사라지고 기후도 계속 바뀌거든요. 동식물들은 환경이라는 무대가 바뀔 때마다 쉴 새 없이 새 단장을 하는 연극배우처럼 달라진 상황에 계속 적응하고 있죠. 결국 완벽하게 멈춰진 균형이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통념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구와 그 안에 사는 생명체들의 진짜 방식은 멈춰진 완벽함이 아니라 끝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눈부신 역동성 그 자체입니다.